안녕하세요. 박동현입니다. CPU 성능 향상 기법부터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빠른 CPU를 위한 설계인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클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클럭은 이 컴퓨터 부품들이 움직이는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명령어 사이클도 이 클럭 주기에 맞춰서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클럭 속도가 높아질수록 CPU가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클럭 속도는 헤르츠 단위로 측정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클럭 속도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클럭 속도랑 최대 클럭 속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성능을 억지로 올리려고 이 최대 클럭 속도보다 클럭 속도를 강제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오버클럭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클럭 속도를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높인다고 빨라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클럭 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컴퓨터 부품들이 움직이는 주기가 빨라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클럭 속도만으로는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개념으로 코어와 멀티코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코어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CPU를 배울 때 이런 형태로 배웠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CPU라고 생각했던 이 단위가 코어입니다. ALU, 제어장치, 레지스터 세트 이렇게 있는 게 코어입니다. 그래서 CPU는 이 코어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많은 CPU를 멀티코어 CPU 또는 멀티코어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네, 일꾼이 여러 명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코어 명칭은 이렇습니다. 근데 아까 클럭과 마찬가지로 코어도 막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일꾼이 많아도 업무의 분배가 균등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능 향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수에 비례해서 연산 속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또 작업량보다 코어 수가 많아도 어차피 작업량이 코어 수에 미치지 못하니까 성능 향상에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념은 스레드와 멀티스레드입니다. 스레드는 실행 흐름의 단위입니다. 스레드가 하드웨어적 스레드와 소프트웨어적 스레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하드웨어적 스레드는 방금 배웠던 코어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 단위입니다. 이 그림은 1코어 1스레드 CPU, 즉 이전까지 생각했던 코어를 배우기 전에 생각했던 CPU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2코어 4스레드, 코어가 2개고 코어마다 처리할 수 있는 흐름이 2개씩 있어서 스레드가 4개가 있죠. 네, 이게 2코어 4스레드입니다. 그냥 이게 한 코어가 명령어 2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CPU를 멀티스레드 프로세서 또는 멀티스레드 CPU라고 합니다. 하이퍼스레딩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건 그냥 인텔에서 자기들 기술을 하이퍼스레딩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 스레드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적 스레드는 프로그램 내에서 실행되는 단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가 들어져 있는데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내에서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 기능이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으면 실행 흐름이 3개잖아요. 네, 스레드가 3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배웠던 하드웨어 스레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하드웨어 스레드가 코어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흐름이 여러 개 된다 했잖아요. 흐름의 단위라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이 레지스터 셋이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적 스레드. 왜냐하면 이게 실행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하드웨어적 스레드가 레지스터가 정보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행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CPU는 클럭 신호에 맞춰 작동을 하고요. 클럭 신호는 CPU의 속도 단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클럭 신호를 높여도 컴퓨터 부품은 발열이 있습니다. 틀렸죠? 옳지 않은 거. 코어는 명령어 인출, 해석, 실행하죠. ALU 제어 장치 레지스터가 있으니까. 스레드는 코어가 처리할 수 있는 작업 단위가 맞고요. 여러 개의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다면 하나의 프로그램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코어는 하나의 스레드만 처리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그리고 스레드에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스레드가 있고요. 이거는 코어죠, 코어. 네, 그 다음으론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이 있습니다. 네, 명령어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명령어 처리 과정을 다음 4단위로 4개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이 각 단계는 서로 겹치지만 않으면 서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1에서 해석하는 동안 명령어 2에서 인출 작업을 할 수 있고, 명령어 4에서 인출하는 동안 3은 해석, 2는 실행, 1은 저장, 이런 식으로 단계만 겹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명령어 파이프라인입니다. 만약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 명령어 하나의 작업이 전부 끝날 때까지 다음 명령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CPU의 성능에 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파이프라인이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닙니다. 파이프라인 위험이 있습니다. 성능 향상에 실패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데이터 위험, 제어 위험,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 위험은 이 명령어끼리 데이터 의존성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명령어를 보시면 명령어 1이 R1을 저장하는 명령어인데요. 명령어 2가 R1과 R5를 더해서 R4를 얻는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 2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R1의 값이 필요해서 명령어 1이 실행이 전부 돼야만 명령어 2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R1이 필요해서 명령어 1이 끝나기 전까지 2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제어 위험입니다. 제어 위험은 프로그램 카운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여기 예시로 여기 60번지가 있구나. 10번지랑 11번지와 12번지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번지 명령어를 실행을 하니까 60번지로 분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60번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11번지와 12번지가 이전에 하던 작업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요. 이게 제어 위험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사용한 게 분기 예측이란 게 있고, 프로그램이 어디로 분기할지 미리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위험이란 게 있는데요. 구조적 위험은 이 파이프라인 실행을 할 때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동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위험을 자원 위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슈퍼스칼라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슈퍼스칼라는 이 파이프라인을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게 슈퍼스칼라입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파이프라인이 지금 두 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가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할 수 있는 게 슈퍼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CPU를 슈퍼스칼라 프로세서 또는 슈퍼스칼라 CPU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파이프라인 개수에 비례해서 프로그램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슈퍼스칼라는. 하지만 아까 봤었던 데이터 위험, 제어 위험, 구조적 위험과 같이 이런 파이프라인 위험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개수에 비례해서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 마지막은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입니다.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는 데이터 의존성에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걸 보시면 명령어 3번에서 M100, M101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어 1과 명령어 2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위험을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명령어 1과 명령어 2가 실행될 때까지. 근데 명령어 3 때문에 4, 5, 6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 기법은 데이터 의존성이 있는 명령어를 순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기존엔 3번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제일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기법이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명령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맞습니다. 슈퍼스칼라는 단일한이 아니죠. 여러 개의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어 실행하는 기법은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 기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동시에 하는 건 슈퍼스칼라입니다. 그리고 시스크와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명령어 집합 ISA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ISA는 CPU가 이해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어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이런 C 언어 코드가 컴파일이 됐을 때 CPU마다 컴파일된 결과물이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어 집합 구조 ISA가 다른 겁니다. ISA가 아까 말한 것처럼 CPU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ISA에서 시스크와 리스크가 있는데요. 시스크는 가변 길이 명령어를 활용합니다. 이 명령어의 길이가 가변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명령어의 종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명령어로 이 시스크가 메모리를 아끼면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어서 옛날에 메모리 아껴야 됐던 시절에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령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이런 식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명령어가 가변적이라는 것은 클럭 주기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실행 처리되는 클럭 주기가 명령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그리고 명령어에 지원해주는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요. 사실 실제로 사용되는 명령어만 사용되고 안 쓰이는 명령어가 80%가량을 사용된다고 합니다. 20% 정도의 명령어가 자주 사용되는 20% 정도가 실제로 80% 정도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80%가 잘 안 쓰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크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스크로 진화했는데요. 이 리스크는 CPU 시스크의 한계들을 극복했습니다. 먼저 CPU 성능 향상을 위해서 명령어 규격화를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자주 쓰이는 것만 쓰이니까 종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스크가 가변 길이 명령어였던 것과 달리 리스크는 고정 길이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파이프라인 하기가 매우 편해졌죠. 하나의 명령어가 1클럭 내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파이프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시스크보다 명령어를 지원해주는 종류도 줄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된 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스크는 파이프라이닝 하기가 어렵고 리스크는 파이프라이닝 하기가 쉽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 시스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네, 4번입니다. 명령어 주소 지정 방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명령어 수가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크보다 지원해주는 명령어 종류도 적고 가변 길이가 아니고 고정 길이다 보니까 시스크와 똑같은 기능을 표현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리스크가 더 많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같은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주기억 장치는 램이 있습니다. 이 램의 특징으로는 전원을 끄면, 그러니까 PC의 전원을 끄면 저장된 명령어에 데이터가 모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을 희발성 저장 장치라고 하고요. 반면에 전원이 꺼져도 계속 데이터가 남아있는 저장 장치를 비희발성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비희발성 저장 장치는 저희가 이 다음 섹션에서 배울 보조기억 장치들이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저희가 보조기억 장치가 전원을 꺼도 내용을 유지하지만 CPU가 사용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에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CPU가 보조기억 장치에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싶으면 CPU가 보조기억 장치 가서 데이터를 들고 와서 램에다 복사를 합니다. 램에 올린 다음에 CPU가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램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D램입니다. D램은 그 램이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데이터가 조금씩 소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멸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정 주기로 계속 재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매우 안 좋은 단점 같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램이 D램입니다. 왜냐하면 소비 전력이 낮고 저렴하고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설계하기가 용이합니다. 네, 저렴한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SRAM입니다. SRAM은 D램과 다르게 실행이 되고 있더라도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당연하게도 데이터 재활성 작업도 필요가 없고요. 속도도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이건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SRAM이 비이발성 메모리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전원이 꺼지면 SRAM도 결국 램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만,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것이 SRAM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램이 SRAM이 아니라 D램입니다. SRAM은 D램에 비해서 집적도가 낮고 소비 전력도 큽니다. 거기다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SRAM은 대용량으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고 속도가 빨라야 되는 저장 장치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후에 배우게 될 캐시 메모리에서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네, 이게 정리된 표고요. 그 다음은 SD램입니다. SD램은 이름 때문에 SRAM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SRAM과 일절 관련이 없고 D램에서 동기화를 시킨 겁니다. 클럭 신호와 동기화를 시킨 D램이 SD램입니다. 클럭 신호와 동기화됐다는 말이 클럭 타이밍에 맞춰서 CPU와 정보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네, 클럭 신호 맞춰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D램이 SD램입니다. 그 다음은 DDR-SD램입니다. DDR-SD램은 SD램에서 대역폭이란 개념이 가미된 건데요. 대역폭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의 너비, 그러니까 한 클럭 신호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클럭에 하나씩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SD램과 비교했을 때 DDR-SD램의 너비가 2배인 도로와 같다고 하네요. 이게 DDR-SD램입니다. SDR-SD램입니다. SDR-SD램은 대역폭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DDR-SD램은 그의 2배입니다. 대역폭이. 그래서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도 2배가 됩니다. 네, DDR2SD램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4배가 됩니다. SDR에 비해서.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3번이 틀렸죠. SRAM은 비싸서 메모리로 못쓰고 캐시 메모리 같은 데서 씁니다. 2번은 대역폭을 2배 넓힌 SD램
DDR-SD램이네요. 시간이 지나도 저장된 데이터 사라지지 않는 램, SRAM입니다. 데이터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일정 주기로 재활성화해야 되는 램은 D램, 그리고 클럭과 동기화되어 있는 D램, SD램입니다. 3번은 주로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는 건 SRAM, 주로 주기억 장치로 활용되는 건 D램, 대용량화하기 쉬운 거는 D램, 그리고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SRAM입니다. 그리고 DDR3 SD램은 DDR2 SD램에 비해서 대역폭이 2배 넓고요. DDR2 SD램은 DDR SD램에 비해 이것도 대역폭이 2배 넓겠네요. 그 다음엔 메모리 주소 공간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주소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 주소와 논리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셨을 주소가 이 바로 물리 주소인데, 물리 주소는 메모리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논리 주소는 CPU가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이게 CPU가 메모리의 모든 물리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CPU는 논리 주소의 정보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논리 주소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각각 0번지부터 시작되는 주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0번지부터 시작하는 주소가 각각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인터넷 브라우저도 논리 주소를 0번지부터 갖고 있고, 게임도 0번지부터, 메모장도 0번지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물리 주소는 하드웨어 상에서 0번지부터 Z번지까지 쭉 있죠. 그래서 이 논리 주소를 통해서 바로 물리 주소로 접근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하드웨어 장치를 MMU라고 합니다. 메모리 관리 장치라고 하고, 이 MMU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값이 있습니다.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은 이 메모리에 여기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물리 주소의 시작 번지, 그게 베이스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CPU가 프로그램 A 100번지에 접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00번지는 논리 주소겠죠. 논리 주소 100을 줘서 MMU가 베이스 레지스터 프로그램 A의 시작 번지인 15000번지와 100을 더해서 15100번지에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베이스 레지스터에 2000번지가 들어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 1100번지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논리 주소 1100을 주고 베이스 레지스터 2000을 줬습니다. 하지만 더해보니까 3100이 됩니다. 3100은 인터넷 브라우저의 영역이 아니라 게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의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게임의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해서 한계 레지스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 레지스터는 이 프로그램의 전체 크기를 담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이 논리 주소가 한계 레지스터보다 작은가를 먼저 판별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 논리 주소가 한 개 레지스터보다 크다.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 크기를 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 트랩을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작다 하면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베이스 레지스터랑 논리 주소를 더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주소와 관련된 설명. 네, 이거 1번은 틀렸습니다. 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랜덤으로 적재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번이 맞고요. 2번은 옳지 않은 것. 3번이 틀렸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를 0번지로 간주하는 건 논리 주소였습니다. MMU에 대한 설명. MMU는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 변환해줍니다. 그 다음에 논리 주소가 프로그램 크기는 한 개 레지스터였죠. 그리고 변환을 할 때는 각 프로그램의 시작 번지에다 저장을 프로그램 시작 번지랑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레지스터입니다. 이제 캐시 메모리인데요. 캐시 메모리는 아까 SRAM을 할 때 살짝 언급이 됐었습니다. 저장 장치 계층 구조라는 개념부터 알아볼 건데요. 저장 장치 계층 구조는 이 CPU와의 거리에 기반해서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접근 속도를. CPU에 가까운 저장 장치는 빠르고 멀리 있는 저장 장치는 느리다. CPU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울수록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는 저장 용량이 작고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장 장치 계층 구조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해 진짜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SRAM 기반의 저장 장치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이 메모리에 계속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 예시를 보면 이 캐릭터가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실제 메모리인 마트까지 굳이 안 가고 이 캐시 메모리인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더 빠르게 들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메모리에 계속 접근하지 않고 여기선 계속 접근하고 있는데 저기까지 안 가고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장치 계층 구조에 캐시 메모리를 삽입하면 레지스터와 메모리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캐시 메모리는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L1 캐시랑 L2 캐시는 CPU 코어 내부에 위치하여 있고 L3 캐시는 코어 외부에서 코어끼리 공유해서 사용됩니다. 네, L3 캐시는 여러 코어가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L1 캐시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시랑 명령어를 저장하는 캐시로 또 분리를 해서 분리형 캐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장자치 계층 구조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참저 지역성의 원리란 것이 있습니다. 먼저 CPU가 이 캐시 메모리에 있는 값을 사용하는 것을 캐시 히트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캐시 메모리에 있는 값을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에 있는 값을 사용하게 되는 건 캐시 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 적중률이라는 게 또 있는데, 캐시 적중률은 이 시도한 횟수에서 캐시 히트한 횟수를 나누면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하게 되냐? 바로 참조 지역성의 원리에 따라서 준비하게 됩니다. 참조 지역성의 원리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CPU는 최근에 접근했던 메모리 공간에 다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CPU는 접근한 메모리 공간 근처를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접근했던 메모리 공간에 다시 접근하는 경향은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서 메모리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게 10번지에 있다고 합시다. 10번지에 있다고 하면 이 2단을 출력하는 동안에 계속 메모리에 CPU가 여기 있다고 하면 메모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를 여기다 두고 여기다 2를 넣어두고 처음에만 이렇게 갔다가 여기 캐시 메모리에 그 다음에 넣어둔 다음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접근했던, 다르게 말하면 방금 방문했던 메모리 공간에 다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 지역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접근한 메모리 공간 근처를 접근하려는 경향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공간 지역성의 원리라고 해서 방금 이 예시를 들어보면 10번지에 2가 있고 11번지에 3이 있다고 하면 캐시를 2만 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3까지 들고 오는 겁니다. 방문한 근처까지 들고 오는 게 두 번째인 공간 지역성, 접근한 메모리 공간 근처를 접근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막 게임 쪽에 있는 이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 내부에 가까운 곳만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공간 지역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이렇게 해서 CPU가 데이터를 예측해서 가져옵니다. 계층 구조를 그래서 그려보면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2번은 옳지 않은 것. 캐시 적중률이 높을수록 히트한 횟수가 많다는 거니까 캐시 메모리 성능이 당연히 높겠죠. 안녕하세요, 박도현입니다. 이번에는 보조기억 장치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기억 장치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유명한 하드디스크, HDD라고 불리죠.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이 동그랗게 큰 부분이, 전체 부분이 플래터라고 하고 단위가, 그 다음에 중간에 회전시키는 스핀들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핀들이 이 플래터를 돌리는 속도를 RPM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헤드가 있습니다. 이 헤드를 통해서 이 플래터에서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드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디스크 암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게 큰 단위였고 이 플래터 내에는 트랙과 섹터라는 단위로 또 데이터를 나눠 저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플래터 전체에서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한 것을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랙이 여기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있겠죠 막. 근데 이런 트랙에서 또 작게 나눈 것을 섹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이 섹터와 트랙 단위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래터 상에서 같은 트랙이 위치한 곳을 모아 연결한 논리적 단위를 실린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실린더는 이런 식으로 트랙들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 약간 세로로 논리적으로 부르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탐색 시간, 회전, 지연, 그리고 전송 시간이 있습니다. 탐색 시간은 이 플래터 위에 헤드가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이 헤드가 읽는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가 여기 그림을 보면 이 데이터를 읽고자 하면 헤드가 이쪽에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헤드가 움직이는 시간이 탐색 시간입니다. 헤드가 움직이는 게 탐색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그림을 보시면 헤드는 여기 있고 데이터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에 있는 스핀들이 이 플래터를 회전시켜서 여기 원하는 데이터 부분에 헤드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헤드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스핀들을 통해서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전 지연이고요. 그 다음엔 전송 시간입니다. 전송 시간은 실제로 헤드가 이 데이터 섹터 부분과 만나서 데이터를 읽는 시간을 전송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를 넘어와서 플래시 메모리란 것도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셀이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셀에 비트를 저장하는 것인데요. 이 셀에 비트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냐에 따라 타입이 나뉘게 됩니다. 한 셀에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SLC, 한 셀에 2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MLC, 그리고 한 셀에 3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TLC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타입들이 더 많이는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LCC는 한 집에, 그러니까 이 한 집이 한 셀입니다. 한 셀에 비트 하나만 저장이 되어 있고 LMC는 한 셀에 비트가 2개씩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LC는 한 셀에 비트가 3개씩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LCC에서 TLC로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이게 성능이 LCC가 가장 좋습니다. 비트를 하나씩만 저장하다 보니까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그에 비해 비쌉니다. 그리고 단위가 더 있는데 이 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위를 페이지, 이 그림에서는 이거, 그리고 이 페이지들이 또 모여서 만들어진 단위가 블록이라는 이 단위고요. 그리고 이 블록이 모여서 또 만들어진 단위가 플레인이란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레인이 또 모여서 만들어진 단위가 다이, 이 전체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에서 읽기 쓰기는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삭제는 특이하게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플래시 메모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죠. 그리고 이 페이지 단위로 3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프리, 밸리드, 인밸리드 상태입니다. 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냐에 따라 다른데요. 프리는 데이터를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고 있는 거고, 밸리드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인밸리드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덮어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한 동작인데요. 데이터 C를 그냥 여기 프리가 많으니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수정을 하고 싶다, A를 이거 수정하고 싶다 하면 이 A를 쓰레기 값으로 채운 인밸리드 상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 또 용량적으로 손해잖아요. 이 부분을 인밸리드 상태로 두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B, C, A 다시를 복사한 블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는 플래터에 저장이 되고요. 플래터 돌린 구성 요소는 스핀들입니다. 그리고 읽고 쓰는 주체는 디스크 암입니다. SLC, MLC, TLC 타입에 대해 옳지 않은 거. 네, SLC가 성능이 더 좋고요. 네, 2번이 틀렸네요. TLC가 읽고 쓰는 속도가 MLC보다 느립니다. 그 다음에 레이드입니다. 레이드는 하드디스크,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하면 되나? 네, 물리적인 디스크를 논리적으로 하나로 묶은 것을 레이드라고 합니다. 레이드 기법. 여기 보시면 4TB 디스크 하나를 딱 두는 것과 1TB 디스크를 4개를 두는 것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능이 레이드로 묶은 이 1TB 디스크 4개를 두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디스크들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두는 것보다 4개를 둬서 똑같이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조기억 장치엔 수명이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레이드입니다. 네, 레이드는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SSD도 사용하네요. 그래서 레이드에는 또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레이드 0, 레이드 1, 레이드 2, 레이드 3, 레이드 4, 5, 6, 10 중에 0, 1, 4, 5, 6만 다루네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인 레이드 0은 스트라이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하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스트라이핑이고요. 분산돼서 저장하는 거. 네, 저장된 정보를 안전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하나를 날렸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레이드 1은 미러링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성능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은 하고 있긴 한데 미러링이 돼서 백업본이 있습니다. 이러면 원본을 잃어버려도 백업본을 이용해서 다시 복구를 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레이드 4가 있습니다. 레이드 4는 아까처럼 미러링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복사본을 두는 건 아니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페리티 비트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를 또 따로 둡니다. 하드디스크 하나 자체를 페리티 비트를 저장하는 것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드 5는 이 페리티 비트 저장하는 것을 하드디스크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각 하드디스크에 부분적으로 페리티 비트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드 6는 방금 본 레이드 5에 비해서 페리티 비트 저장하는 용량을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2번이 틀렸습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수명이 있어서 애초에 레이드가 나온 것이었고요.
그리고 레이드 0은 스트라이핑. 네, 3번이네요. 레이드 레벨 페리티 비트를 지금 이렇게 저장하고 있죠. 이건 6고요.